저 건물과 같은 근사한 빌딩의 주인이 될 거야. 내 꿈은 이 건물과 같은 메디컬 센터 빌딩을 갖는 것이다. 죽기 전에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계란 한 판도 안 되는 나이에 백화점 액세서리 점원부터 시작하여 계란 한 판 반이 넘은 지금껏 장사로 굴렀다. 돈이 목숨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돈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다. 밀가루와 기름 찌꺼기가 묻은 돈, 고추장이 묻은 돈, 시력을 잃어가며 내 눈과 맞받고 얻은 돈,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어가며 모은 돈, 빌딩을 사기 위해 결혼도 않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네가 포장마차라고 우습게 본 모양인데 네 비법이라는 게 닭꼬치 고기가 닭이 아니고 그 맛으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나는 지점장의 심장을 튀기는 상상을 했다. 통장의 돈과 내게 선물로 준 금목걸이와 저금통까지 깡그리 쓸어 담고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수담이에요. 하수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은 밤낮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환절기에 따뜻한 차를 늘 곁에 두시고 하수담 소설 오디오 드라마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부경 작가님의 상추튀김 준비했습니다. 성부경 작가님은 타설로 제5회 목포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하시고 국민교육 헌장 소설집과 어쩌면 지금 연작 소설집을 내셨습니다. 오늘 감상할 상추튀김은 국민교육 헌장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 소설이고요. 신체와 튀김의 묘사를 교차시켜 놓은 것이 큰 복선입니다. 단순한 연애소설로 치부하기보다는 소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노동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참 처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나와 지점장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을 꾹 누르시고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하수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상추튀김 성보경. 튀김에서 손가락이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나는 헛소문이라고 침을 튀기며 방방 뛰었다. 소문은 부풀어지기 마련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튀김을 먹어보고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고 경찰에게 따졌다. 튀김을 종류별로 수북이 접시에 담았다. 경찰 앞에 상추와 곁들여 내놓았다. 경찰은 고추튀김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와, 손가락만 하네. 이걸 보고 그랬을까? 튀김을 쳐다보며 말했다. 소문대로 튀김 맛이 좋군요. 상추튀김 잘 먹었소. 경찰이 뒤돌아 나설 때 나는 뒤통수에다 대고 5천만 원입니다. 말했다. 튀김을 줄 때는 돈 받을 생각이 없었다. 경찰의 납작한 뒤통수 너머로 앞 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마음이 싹 바뀌었다. 예. 경찰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어 내밀었다. 기름이 끓기 시작한다. 강하고 진한 기름 냄새가 났다. 고구마를 튀기기에 적당한 온도다. 어슷썰기로 잘라놓은 고구마가 왠지 혓바닥처럼 보였다. 고구마를 반죽에 묻혀 하나씩 옷을 입혔다. 손을 빨리 놀려 오른쪽 냄비에 넣었다. 냄비 안에 온도계가 있으나 내 눈에는 온도계 눈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기름이 끓이며 나는 연기 때문에 시력이 갈수록 나빠졌다. 눈이 맵고 쓰리다. 눈물이 나고 눈알이 빠지려고 한다. 아마 눈이 충혈되어 있을 것이다. 튀김 기름이 내 눈을 잡아먹어
머지않아 실명할지 모른다. 튀김을 하면서 가끔 내가 튀김 같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쉼없이 일을 할 때면 나를 튀기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손님들이 7, 8명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왕자님, 번호표 뽑으셨어요? 야구 모자를 옆으로 삐딱하게 쓴 사내 아이가 내 앞에 서 있다. 간혹 오는 아이다. 아이는 낡은 추리닝 바지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어진 1,000원을 꺼냈다. 고구마 튀김 주세요.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모는 왜 1,000원을 1,000만 원이라고 해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부자 같잖아. 여기선 1,000만 원이 억보다 많은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억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은 억이 아이들 1,000원같이 무진장 흔한가 봐요. 손님들이 와 웃었다. 아이는 튀김이 나올 동안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제살거렸다. 오후 4시에서 6시, 저녁을 먹기에는 어중간하고 뭔가 먹고 싶어 배가 출출할 이 시간, 제일 바쁠 시간이다. 더구나 금요일이다. 영업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반짝한다. 영업이 끝날 시간이면 재료도 거의 바닥난다. 고구마가 연노랗게 변한다. 바사삭 튀겨지는 소리가 맛있게 들린다. 나는 소리만으로도 맛을 알 수 있다. 소리와 빛깔과 시간의 흐름으로 보아서 고구마가 알맞게 익었을 것이다. 잘 튀겨진 고구마를 건져 올렸다. 채반을 들어 올려 기름을 뺐다. 거름종이를 깔아놓은 쟁반에 채반을 탁 뒤집어 엎고 튀긴 고구마를 담았다. 아이는 막 튀겨낸 고구마를 포크로 찍었다. 혀를 쓱 내밀고 고구마 튀김을 입에 넣었다. 나는 혀로 혀를 먹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다. 엄마는 요리 솜씨가 좋았다. 특히 튀김을 잘해주었다. 성장기 자식들의 칼로리 보충을 위해서였다. 국화잎, 컴프리잎, 쑥, 멸치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튀김을 해주었다. 여름날 엄마는 소규골로에 냄비를 얹어놓고 튀김을 만들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러닝 셔츠는 땀에 푹 젖었다. 오늘은 너희가 좋아하는 닭튀김이다. 어서 와 먹어라. 엄마는 식구들이 먹는 걸 보고 마냥 흐뭇해했다. 칠남매는 걸신 들린 듯 먹었다. 엄마는 기름 냄새가 난다며 입맛도 다 씻지 않았다. 고기로 튀김을 종종 해줬다. 고기를 야채와 버무려서 튀겨줄 때도 있었다. 나는 우리 집이 밥술이나 먹고 사는 부자인 줄 알았다. 그 당시 주위에는 가난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수시로 고기 튀김을 먹었으니까 말이다. 내가 성장이 멈추었을 때 그 당시 먹었던 고기가 개구리, 쥐, 뱀, 개, 고양이 등이었다는 걸 알았다. 지점장은 양복위에 빨간 앞치마를 둘렀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내 쪽을 향해 치켜들었다. 내 손이 무심결에 그의 엉덩이로 가려다 멈추고 눈에 띄는 주걱을 집어들었다. 나는 바닥에 있는 양철통에서 고추장 소스를 한 주걱 푹 떠서 떡볶이 통에 담았다. 떡볶이 국물에 고추장 소스를 푼 다음 주걱으로 슬슬 저었다. 지점장 앞에는 닭꼬치와 소스, 오뎅통과 떡볶이통이 나란히 있고 내 앞에는 2개의 튀김 냄비가 있다. 지점장은 내가 어묵을 오뎅이라 한다며 촌스럽다고 면박을 주지만 나는 오뎅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감이 갔다. 6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오뎅통 안에는 꼬부리와 일자가 들어있고 한 뼘쯤 떨어진 곳에 떡볶이통이 놓였다. 상추튀김을 막기행으로 신문사에 지지한 사진이 천막의 남쪽에 크게 붙어 있는데 더러 그 사진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손님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노란 리본을 줄줄이 매달아 놓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빨간 글자가 거꾸로 매달려 바람에 나부낀다. 주문 전화가 왔다. 5층 피부과 간호사다. 떡볶이와 상추튀김 섞어서 2만 원어치. 나는 전화를 받으며 앞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전면이 유리로 된 10층 건물, 1층에는 농협은행과 약국이 있고 층마다 병원이 입점한 메디컬 센터다. 나는 이 자리에서 튀김 장사를 한 지 10년째다. 앞 빌딩이 들어서면서 털을 잡았으니 빌딩과 세월을 함께 해온 셈이다. 빌딩 덕분에 포장마차 또한 몫이 좋다. 연 매출이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보다 나은 편이다. 노란 종이봉투에 튀김을 주섬주섬 넣고 비닐봉지에는 떡볶이를 담았다. 상추와 간장 소스를 챙겼다. 나는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앞 빌딩만은 배달한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갈 때마다 사내의 깊숙한 몸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비상계단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열어놓고 섹스하다 들킨 기분이었다. 간혹 빌딩의 화장실에서 자위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불안해서 배설하지 못하고 욕만 쓰고 나온 적도 있었다. 내 꿈은 이 건물과 같은 메디컬 센터 빌딩을 갖는 것이다. 나는 일을 하면서 수시로 빌딩을 올려다본다. 빌딩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이의 눈을 응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달뜬다. 내 꿈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처럼 혼자 간직하고 있다. 발설하면 꿈이 새어나갈 테니까. 튀김을 하면서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플 때, 오래 서 있어 다리가 아플 때, 스트레스로 우라가 치밀어 명치끝이 푹푹 쑤실 때, 틈만 나면 나는 빌딩을 바라보았다. 기필코 저 건물과 같은 근사한 빌딩의 주인이 될 거야. 라며 다짐하곤 했다. 그날을 위해 팍팍한 삶을 참고 견딘다. 죽기 전에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간호사는 퇴근길마다 포장마차에 들렀다. 오빠는 톰 크루즈 닮았어요. 인증샷 한 컷만? 간호사는 지점장의 몸에 딱 붙어서 팔짱을 끼고 휴대폰을 내밀곤 했다. 나는 그녀의 눈 감은 모습이나 뻐끔한 콧구멍을 겨냥해 찍었다. 튀김을 배달하고 병원을 나서며 의사가 진료비로 몇천 원을 받는 거와 내가 튀김을 몇천 원어치 파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각종 세금과 점포세가 안 나가고 현금을 받지만 병원은 어디 그런가. 포장마차 뒤로 들어왔다. 지점장이 손님에게 받은 돈을 호주머니에 쑤셔넣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척했다. 왈가왈부했다가는 언제 그랬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딱 잡아떼거나 되레 고함을 지르고 집기를 집어던질 것이다. 그러면 하루 장사를 망쳐 더 큰 손해를 볼 테니까. 혼자 애썼네. 어린애를 달래듯 그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렸다. 그가 씩 웃었다. 그는 손을 바삐 움직였다. 예전에는 뺀질이처럼 굴더니 요즘은 일에 미쳐 있다.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다. 손님을 왕자와 공주라고 부르자 한 것이며 금액을 부풀려 말하게 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다. 반짝 장사도 영업 전략이라고 했다. 지점장이 개를 끌고 포장마차에 나타났었다. 파마 머리, 흰 와이셔츠에 양복 차림, 삐까번쩍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한때 그는 잘 나가는 증권맨이었다. 지점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회사의 감사에 걸려 퇴사했다. 지점장 자리를 눈앞에서 난수표처럼 날려버린 그를 나는 지점장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육수가 든 무거운 들통을 옮기느라 낑낑거리는데 그 모습을 본 지점장이 들통을 번쩍 들어 옮겨주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포장마차 앞에서 휘파람을 불며
나를 약올리듯이 빈둥거리더니 그런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미처 손님의 돈을 받을 새 없이 바쁜 날 그가 손님의 돈을 받아서 거스름돈을 내주었다. 친절하고 세련된 매너, 부드러운 서울 말씨로 그가 주문을 받고 튀김을 담아주었다. 여자 손님들이 호호 웃으며 사족을 못 썼다. 양복에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포장마차에 서 있기만 해도 조각해 놓은 듯이 잘생긴 그의 얼굴을 보러 오는 여자 손님이 많았다. 내가 제안했다. 같이 일해보지 않겠어요? 그도 승낙했다. 그는 나보다 3살이 어렸다. 살고 있던 원룸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보증금마저 다 까먹어 있을 곳이 마땅치 않던 그는 은근슬쩍 방 2칸짜리 내 아파트로 들어왔다. 은행 셔터를 내리기 5분 전이다. 나는 은행으로 뛰어갔다. 번 돈은 매일 은행에 예금했다. 입출금 명세와 숫자로 채워진 통장을 몇 번 확인했다. 통장의 빈칸이 채워지는 맛에 날마다 은행에 들렀다. 빈칸이 채워지면 기분 좋은 날 일기를 쓴 것 같았다. 새 통장을 받아들면 다 쓴 일기장을 새 일기장으로 바꾼 것처럼 뿌듯했다. 숫자들의 조합이 꿈을 키워갔다. 폐기된 통장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는 게 버릇이 되었다. 나는 오징어 다리를 거칠게 푹푹 찢었다. 오징어 다리로 튀김을 했다. 그제 일을 생각하면 지점장의 다리를 갈갈이 찢어서 튀기고 싶은 심정이다. 그는 손님이 남긴 떡볶이를 포크로 둥글게 집어서 입으로 가져갔다. 떡볶이 소스에 붉은 국물이 뚝뚝 떨어졌다. 입가에 묻은 붉은 소스를 손등으로 쓱 훔쳤다. 벌떡거리는 심장을 한 입에 삼키고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지점장의 심장을 튀기는 상상을 했다. 우라가 치밀었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새기름을 부어 튀김 온도를 낮추듯이 속을 사겼다. 그 편이 외로운 것보다 나으니까. 이보다 더한 밑바닥 생활에서 일수를 찍으며 살았고 물로 줄인 배를 채우며 산 적도 있었다. 성질을 속으로 죽이고 죽였다. 계란 한 판도 안 되는 나이에 백화점 액세서리 점원부터 시작하여 계란 한 판 반이 넘은 지금껏 장사로 굴렀다. 돈이 목숨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돈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다. 그는 내 속을 뻔히 꿰뚫고 약점을 이용하는 걸까? 아니다. 동생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젯밤 지점장은 재료상에 가고 없었다. 나는 액자 뒷면 속에 감추어 두었던 통장을 확인했다. 돈이 전액 인출되어 있었다.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해서 내 주민등록 앞자리 번호를 통장에 적어 놓았는데 그걸 이용한 모양이었다. 그 돈이면 건물을 지을 땅은 살 수 있을 터 땅부터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 통장을 브레이지어 속에 넣고 다니다가 겨드랑이 살이 통장 모서리에 씻겨 쓰렸다. 팬티에 호주머니를 달아서 그 속에 통장을 넣고 다니다 생리혈이 묻기도 했다. 신발 깔짝 밑에 통장을 넣고 걸으면 한쪽 발이 뒤뚱거렸다. 통장을 비닐에 넣고 포장마차 밑 땅속에 묻어두기도 했다. 내내 불안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 1,000원짜리를 팔면서 밀가루와 기름 찌꺼기가 묻은 돈, 고추장이 묻은 돈, 시력을 잃어가며 내 눈과 맞받고 얻은 돈,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어가며 모은 돈, 빌딩을 사기 위해 결혼도 않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결혼은 못했지만 노력하면 돈은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쑥덕쑥덕 가위로 내 머리카락을 잘랐다. 머리꼬리 지점장의 온몸을 물어뜯어 상처를 낸 것 같았다. 머리가 아파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애기야,
방에 들어가서 자. 지점장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났다. 그는 나와 둘이 있을 때면 애기야 라고 불렀다. 그를 꼭 껴안았다. 그의 몸이 뻣뻣했다. 내 심장에서 콩닥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입을 맞추었다. 왜 이래? 징그럽게.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게서 떠나지 마. 지켜줘. 포장 뒤 작은 구멍으로 사내아이가 들어왔다. 거기로 들어오면 통행세를 내야 해요. 뒤쪽 바닥에는 각종 재료를 담은 박스가 놓여 있었다. 간혹 뒤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길에 걸려 내용물이 쏟아졌다. 아이는 100원짜리 4개와 50원짜리 2개를 내밀었다. 메뉴판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꼬부리 1개 500원, 일자 2개 1,000원, 떡볶이 3개 1,000원, 계란튀김 500원, 고구마튀김 3개 1,000원, 김말이 1개 500원, 닭꼬치 1,500원. 지점장이 누런 합판 종이에 좌우 일렬 검은색 매직펜으로 써놓았다. 가격이 다른 튀김집에 비해 저렴하다. 아이는 메뉴판을 몇 번 읽는 눈치였다. 10분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고구마튀김 5천만 원어치 주세요. 1,000만 원에 3개니까 1개 반 두셔야 맞죠?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이놈 봐라. 아이의 말대로 1개 반을 줄까 하다 2개를 주었다. 아이는 금세 접시를 비웠다. 밥 안 먹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 튀김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인 모양이다. 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아이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김말이 튀김을 주시했다. 김말이 튀김 하나가 아이의 손가락 2개를 뭉쳐놓은 것 같았다. 고구마 튀김 2개로 녀석의 양이 차지 않을 것이다. 김말이 튀김 1개를 더 주었다. 녀석이 김말이 튀김을 한 입에 다 먹기에는 큰지 반쯤 베어 먹었다. 배고팠지? 특별히 주는 거야. 다른 집 가지 말고 꼭 우리 집으로 와야 해. 생색을 내며 말했다. 택배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들어 부쩍 택배가 자주 왔다. 그게 뭐니? 반죽 재료. 지점장은 얼버무렸다. 그는 택배 상자를 바닥에 놓았다. 물량을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요? 빨리 보내줘요. 중국에 전화했다. 반죽용이면 마트나 도매상에서 사면 될 텐데 굳이 왜 먼 데까지 주문을 하는 걸까? 특별한 곳이 있을까? 손님들이 포장마차를 빙 둘러싸고 있다. 빈 오뎅꼬치와 종이컵이 손님들 앞에 놓였다. 종이컵에 담긴 오뎅 국물에서 몽글몽글 김이 피어났다. 따뜻한 오뎅 국물로 찬속을 달래고 매운 떡볶이 몇 개로 스트레스를 풀며 튀김 몇 개로 허기를 채우는 그들. 나는 그들을 모두 이 작은 포장마차에 태우고 그들이 꿈꾸는 나라로 달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들의 꿈과 가난한 지갑을 맛있게 튀겨주고 싶었다. 지점장이 휴대폰으로 야구 중계를 틀었다. 손님들이 응원하느라 포장마차 안이 시끌벅적하다. 타이거즈가 이기면 모두에게 떡볶이 1인분씩 쏜다. 누군가 기분 좋게 말했다. 나는 상추튀김을 쏘겠다고 덩달아 말했다. 손님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팀을 응원하면서 유대감을 갖고 친밀감을 느끼는지 모른다. 간호사와 함께 온 청년은 타지에서 상추튀김을 먹으러 왔다고 했다. 상추튀김은 상추를 튀기는 줄 알았어. 청년이 말했다. 간호사가 상추에 오징어 튀김을 얹었다. 그 위에 간장 소스에 든 청양고추를 또 얹으며 말했다.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거라니까? 오, 삼겹살을 상추에 싸먹듯이? 청년이 말했다. 싼다는 건 소중한 것을 감싼다는 거야.
간호사가 청년의 입에 상추튀김을 넣어주며 말했다. 나는 오징어 튀김을 했다. 안경이 뿌옇다. 튀김 냄비 안에서 오징어 다리가 발가락처럼 동동 떠있다. 뜰채로 건져서 채반에 담았다.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반듯한 크고 작은 발가락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간호사가 통실한 오징어 다리 튀김을 입으로 가져갔다. 튀김을 꽉 베어 물 때 내 발가락이 툭 잘려나간 것 같았다. 발가락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손님들이 먹고 있는 걸 쳐다보았다. 상추도 생명체, 고추도 생명체, 오징어도 생명체, 닭꼬치도 생명체, 모두 생명체를 먹고 있었다. 이 집 닭꼬치 맛은 중독되거든. 한번 맛들이면 끊을 수 없어. 사장님, 비법이 뭐예요? 간호사가 물었다. 며느리도 몰라. 지점장이 대답했다. 다들 하하 웃었다. 지점장은 부쩍 닭꼬치에 신경을 썼다. 그 덕분에 닭꼬치가 많이 팔리기는 하지만 나는 빌딩을 또 올려다보았다. 청년이 슬그머니 먼저 나갔다. 나는 일하던 손을 놓고 청년을 뒤따라 나섰다. 돈 안 내셨는데요. 아니, 냈어요. 언제요? 튀김 먹고 좋잖아요. 아닌데. 와, 생사람 잡네. 손님을 왕자와 공주라더니. 인도에서 선량한 시민 통행에 불편하게 장사하면서 말이야. 노점상 단속하라고 전화해야겠군. 청년이 대래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반말이다. 날 우습게 본 모양이다. 옛다, 전화해라. 앞치마에서 휴대폰을 꺼내 청년의 코앞에 뒤밀었다. 너 오늘 전화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삿대질하며 목에 핏대를 돋우고 악을 썼다. 청년의 거만한 표정과 건들거리는 행동으로 보아서 돈을 내기 싫은 경우이다. 노점에서 파는 값싼 음식이라고 얕잡아 본 것이다. 근사한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먹었다면 그냥 가지는 못했을 터. 너 오늘 딱 걸렸어. 음식은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로 판단된다는 걸 가르쳐 주지. 길 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인 사람들을 슬쩍 둘러보았다. 지점장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빌딩 앞 CCTV가 생각났다. 야, 이 새끼야, CCTV 돌려. 그때 지점장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내 뒤 한 발 건너에 멈춰섰다. 든든한 울타리가 뒤를 받치고 있었다. 나는 더 독이 올랐다. 경찰서 가자. 청년의 팔목을 움켜잡았다. 청년이 반대편 손으로 나를 때리려고 했다. 자신보다 덩치 큰 지점장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만 주고 가시죠. 지점장이 청년에게 말했다. 그제야 청년이 10,000원짜리를 내밀었다. 지점장이 거스름돈 2,000원을 내주었다. 지점장이 뒤돌아서 도마에 닭꼬치용 고기를 담은 후 꼬치를 끼웠다. 닭꼬치는 자신이 만들어야 맛있다며 주방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냈다. 나는 봉지를 들추어 보았다. 그는 기겁했다. 황급히 봉지를 몇 겹씩 싸서 냉동실에 넣었다. 비릿한 고기 냄새가 남았다. 여태껏 맡아본 적 없는 야릿한 냄새였다. 비위가 상해 코를 쥐었다. 내가 재료를 꺼내려고 냉장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가 다가와 냉장고 앞에 섰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 꺼내어 줄게. 냉장고 문을 못 열게 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닭꼬치 소스에 쓸 육수가 끓고 있었다. 육수가 끓으면서 넘쳐 흘렀다. 내가 육수통 뚜껑을 잡았다. 애기야, 뜨거워. 내가 할게. 지점장이 얼른 뚜껑을 열었다.
그는 찜통 곁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새우잠을 자기도 했다. 보통의 육수는 다시마, 닭뼈, 북어대가리, 디포리, 다듬은 멸치와 멸치 대가리도 버리지 않고 사용했다. 또 여러 가지 과일과 무를 넣기도 하는데 그만의 특별한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나는 뒤돌아서 칼질을 하는 그의 곁으로 갔다. 뭐하게 애기가 손에 비린 것을 묻혀. 저리 가서 쉬어. 내 등을 떠다 밀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지점장은 튀김 반죽에 맥주를 넣었다. 튀김 반죽에 맥주를 넣으면 바삭하게 튀겨진다고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었다. 그는 또 반죽에 카레가루를 약간 넣어 닭발 튀김을 했다. 새 메뉴로 닭발 튀김을 꼽았다. 불온도를 170도에서 높였다 낮추었다. 튀김은 시간과 불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내게 신신당부했다. 주방에 온갖 재료를 퍼질러 늘어놓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 지점장이 국자에 육수를 떠왔다. 그 육수로 오뎅 국물과 소스를 만들었다. 애기야, 이 육수 향 맡아봐. 무슨 향인지 잘 모르겠네. 모든 것에는 그만의 독특한 향이 있어. 맛은 향이 지배하고 향은 뇌를 지배해. 지점장이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귓등으로 흘렸다. 영리한 놈이 주식은 왜 깡통을 찼을까? 머리로 사는 인간은 결국 자신의 머리에 넘어가지 싶었다. 계속 이어질 그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다. 지점장이 태반 크림을 발라주며 말했다. 애기야, 태반 먹어본 적 있어? 왜? 먹기도 한다니? 그건 인육이야, 인육. 아니 그냥 해본 소리야. 나는 10대에 임신한 적이 있었다. 낳고 싶었으나 키울 형편이 못 되었다. 임신 7개월쯤에 사산된 태아를 흘려보냈다. 그는 내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내가 그의 이마에 입술을 살짝 대었다. 그가 나를 안았다. 아이가 또 왔다.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했다. 야들야들 분홍빛이 도는 아이의 보드라운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손이 참 예쁘구나. 한번 잡아보자. 아이는 쌩긋 웃음을 지었다. 내 아이도 뱃속에서 손가락만 한 적이 있었다. 이 아이만 할 때는 저런 웃음을 짓겠지. 나는 아이에게 묘한 적개심이 일었다. 끓고 있던 기름에서 물에 푼 세제 같은 거품이 부글거렸다. 연기가 났다. 눈이 맵싸하고 눈앞이 희미했다. 아이의 손가락이 크게 보였다가 작게 보였다가 깃마리가 보였다가 사라졌다. 크고 작은 가늘고 긴 손가락이 20개, 아니 30개로 수십 개 쌓였다. 뱃속에 잠시 머물렀던 내 태아의 손가락일까? 굵고 시커먼 손가락이 5개, 10개로 튀김 접시에 담겨있다. 오징어를 넣어야 하는데 생각뿐이다. 마치 혼탁한 물속에서 낡은 수경을 쓰고 물체가 보이는 것처럼 앞이 흐릿하다. 오징어가 물에 푹 뿌른 손가락으로 흐느적거린다. 팔팔하고 힘있는 손가락들이 산낙지 다리처럼 꿈틀거리며 반죽통 밖으로 기어나간다. 그놈을 집어서 반죽통에 쑤셔 넣는다. 반죽을 입혀 기름 냄비에 넣는다. 살려달라는 태아의 비명이 들린다. 손가락이 내 몸 여기저기에 마른 반죽처럼 달라붙는다. 목덜미에 붙어 목을 잰다. 그것들을 떼어서 기름 냄비에 넣기 바쁘다. 으아! 소리가 들리고 뭐해? 모두 탔잖아. 또 소리가 들린다. 정신을 가다듬었다. 잡고 있던 아이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부풀어 올랐다. 냄비에 동동 떤 반쪽 알갱이들이 화상의 물집처럼 보였다. 미안하다. 미안해. 기름 냄비 가까이 오지 말래도. 지점장이 아이 손가락에 화상 연고를 발랐다. 아이는 울음이 곧 터지기 직전 오만상을 찌푸렸다. 작은 입을 오므려 손가락을 후후 불었다. 나는 얼른 아이에게 소스를 듬뿍 바른 닭꼬치를 2개 주었다. 먹고 더 먹어. 실컷 먹어. 병원 갈까?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아이는 쓰린 것을 참는 눈치다. 아이 눈이 닭꼬치에 꽂혀 있다. 나는 한 번 더 병원 갈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먹느라 정신이 없다. 시커멓게 탄 뒷마리가 기름 냄비 안에 떠 있었다. 마치 불에 탄 손가락 같았다. 연기가 나면서 매캐한 탄내가 났다. 뜰채로 그것들을 걷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점장이 서서 양복 저고리를 벗었다. 오늘은 미처 은행에 가지 못했다. 나는 방에서 하루치 번 돈의 지폐를 가지런히 펼쳐서 종류별로 세고 있었다. 왜 날 속였어? 갖고 간 거 내놔. 속이려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는 피식 냉소를 날렸다. 네가 여태 곶감 빼먹듯이 갖고 간 것도 부족해서. 그건 내 몫이야. 장사는 나 때문에 되는 거라고. 애기는 이제 손을 떼. 네가 나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애기가 하는 일이 뭐야? 손님 손이나 되게 하잖아. 지점장은 내가 튀김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었고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아직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많았다. 네가 포장마차라고 우습게 본 모양인데 네 비법이라는 게 닭꼬치 고기가 닭이 아니고? 그게 뭐 어쨌다고. 다들 맞췄다고 환장하잖아. 그럼 됐지. 그 맛으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전에 맛에 중독된다고 말한 손님은 낸 돈보다 오뎅 하나 더 먹었어, 바보야. 난 알고도 모른 척했지. 넌 아직 그것도 모르는 초짜잖아. 이상한 재료나 쓰려고 하고 말이야. 나는 손님의 눈빛으로 그 손님이 무엇을 얼마만큼 시킬지 알 수 있었다. 앞에 놓인 접시로 무엇을 먹었고 뒤돌아가는 모습으로도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알았다.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오고 사람이 모이면 남는 거였다. 사람을 끄는 것, 그게 내 비법이었다. 그래, 나는 내 맛을 낸다면 독도 사용할 거고 돈을 왕창 벌어 삐까번쩍하게 살 거야. 그 맛이 언제까지 갈 것 같니? 평범한 재료가 진정한 맛을 내는 것이며 기본 재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지점장은 제 잘난 맛에 내 말은 새겨듣지도 않을 테니까. 세종대왕 얼굴에 튀김 기름이 묻어 번들거렸다. 그는 지폐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방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점장이 떠났다. 통장의 돈과 내게 선물로 준 금목걸이와 저금통까지 깡그리 쓸어 담고 사라졌다. 보험사에서 내 앞으로 대출도 받아 챙겼다. 무방비 상태에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다. 여자와 떠났을까? 지피는 예감이 있었다. 만일 둘이 도망을 갔다면 그년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팔을 걷어붙이고 피부과로 쳐들어갔다. 지방물 많은 것이 넌 볼 걸 넌 봐야지. 매상을 올려주는 단골이라 지점장에게 살살 꼬리를 쳐도 봐주었다. 암컷 꼬리를 일찍 토막내지 못한 것이 원통했다. 병원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다. 간호사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튀김을 시키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냉랭했다. 옆에 이비인후과 간다는 것이 그만 이리로 들어왔네요. 선자리에서 뒤돌아 나왔다. 나는 지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거리에는 노점상들이 청소하느라 분주하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노점상 단속이 있었다. 그때는 지점장과 살기 전이었다. 단속반이 튀김 냄비와 집기들을 트럭에 실었다. 내동댕이 쳐진 튀김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엎질러진 반죽은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처럼 행인들의 구두에 묻었고 상흔을 도로에 남겨놓았다. 단속반이 발길질하고 몽둥이로 때렸다. 먹고 살아야 한다며 나는 악다구니를 썼고 집기들을 돌려달라며 단속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단속반이 떠나고 막막해서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 울었다. 행인들이 나를 흘끔거리며 무심히 지나갔다. 그때 내 편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왜 우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덜 서러웠을 것이다. 지점장이 떠난 지 보름, 그동안 혼자서 포장마차에 천막을 치고 걷었다. 지점장 목까지 하려니 몸이 2개, 팔이 4개라도 부족하다. 키 큰 남자가 양복을 입고 지나갔다. 나는 손을 움직이면서 고개를 빼고 지점장인가 헐끗거렸다. 지점장과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면 귀를 쫑긋거리며 밖을 살폈다. 돈통에 지폐가 삐죽이 나와 있었다. 돈이 쌓여도 신명이 나지 않았다. 그와 함께 일할 때는 몸이 피곤해도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 신바람이 났다. 그가 몰래 돈을 빼돌릴까봐 감시하느라 신경이 곤두섰다. 그 때문에 더 악착같이 장사하고 돈을 모았는지 모른다. 허나 지금은 모든 게 의욕이 없다. 시든 상추 같다. 손님들은 지점장이 어디 갔느냐고 자꾸 물었다. 그에게 연락했다. 받을 수 없는 번호란다. 몇 번 번호를 눌렀다. 마찬가지였다. 지점장을 기다리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돌아왔을까? 얼른 방문을 열었다. 닫힌 방 안에서 그의 체취가 강하게 훅 덮쳤다. 순간 환각제를 마신 듯 어지러웠다. 그와 뒤엉켜 질펀하게 살을 썩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면 피곤이 풀어지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 같았다. 다시 생각하면 몸속에 붙어있던 낭종을 떼어낸 듯 했다. 자신의 발로 나갔으니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점장의 방을 걸레로 빡빡 닦았다. 남기고 간 그의 물건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새 벽지를 발랐다. 나는 빌딩을 또 올려다보았다. 청송 빌딩. 주물 간판에 도둠체 4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2 주먹을 불끈 쥐었다. 노점상 단속하는 날 이외에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 왕자와 공주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지점장이 입던 앞치마와 조리기구를 치웠다. 그가 하던 닭꼬치를 내 방식대로 신선한 닭가슴살로 만들었다. 기름이 끓을 동안 상추를 소쿠리에 담았다. 튀김은 튀겨내기 바쁘게 손님들 입으로 들어갔다. 상추 튀김을 먹던 손님들이 상추를 더 달라고 말했다. 남자가 개를 끌고 가게 앞을 어슬렁거렸다. 나는 그를 못 본 척했다. 고추를 반죽에 묻혀 튀겼다. 일 년 후 첨단지구 사거리에서 잠시 차를 주차했다. 비상 깜빡이를 켜놓은 채 나는 재빨리 양말을 파는 트럭으로 갔다. 2,000원의 양말 2켤레를 샀다. 트럭 옆에는 김치를 팔고 있었다. 머리에 모자를 쓰고 김치를 파는 여자는
손님에게 받은 돈을 앞에 찬 돈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배추김치 담으라니까. 열무김치를 담으면 돼? 그 여자는 옆에서 남자에게 큰 소리로 앙칼지게 쏘아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거렸고 김치를 사기 위해 서 있는 젊은 여자들이 쳐다보았다. 그 여자의 심한 구박에 내가 무색했다. 남자는 기가 죽어 아무 소리도 못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비닐에 배추김치를 담았다. 어깨가 구부정하고 머리카락이 빠져서인지 이마 위로 휑했다. 검게 탄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차림이 추레하지만 낯이 익었다. 지점장이었다. 그 여자가 손님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나는 그의 손을 끌고 차에 태웠다. 얼른 출발했다. 직진으로 나아갔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의 소설은 우리의 현실을 불편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설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진실을 파헤쳐주는 성보경 작가님의 소설 정말 좋았죠? 네, 하수담은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